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서 고관절을 담당하고 있는 이영균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임상 적용을 위한 근골격계 필수 해부학 지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의 목표는 근골격계에 관련 필수 해부학 지식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본 수업을 통해서 근골격계 해부학적 지식을 통해 각 질환이나 외상의 병태 생리를 설명할 수 있고, 또한 이를 통해 각 질환과 외상의 치료 원칙을 설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수업에서 근골격계의 모든 해부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는 것은 물리학적으로도 불가능하므로, 이 시간에는 대표적인 질환과 외상에서 해부학적 지식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부학 공부를 할 때 어떠한 접근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나을지에 대한 길잡이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개별 질환이나 외상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지식은 각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해부학입니다. 과거에 뼈 이름을 외우고 각 뼈의 특정 부위 이름을 외우고 또 외우고 했던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궁금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친구들과 약속을 할 때 오늘 저녁에 어디서 만나자 할 때 종로구에서 만나자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해화역 4번 출구 앞에서 만나자 하면 쉽게 만날 수 있겠지요.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환자를 볼 때 환자가 보통 어깨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하면서 오지만, 이를 진단하는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진단명이나 의심이 되는 질환명을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근골격계의 특정 부위, 특정 뼈, 특정 부위의 명칭을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근골격계 환자를 진료하려면 각 뼈의 명칭을 알아야 하고, 각 뼈의 세부 명칭도 역시 알아야 합니다. 물론 전부 다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좀 더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 위주로 기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요. 이 시간에 모든 뼈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광골에는 양 끝단을 골단, 에피피지스라고 하고, 가운데 부위를 골간, 다이아피지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골간단, 메타피지스라고 부릅니다. 또한 각 골 부위마다 뼈의 구성 형태가 조금씩 다른데, 바깥쪽에 단단한 뼈로 구성된 부분을 피질골, 코티칼본이라고 하고, 그 안쪽에 스폰지 같은 모양의 뼈를 해면골, 캔슬러스 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코티칼본은 하중을 지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캔슬러스 본은 골수, 본매료를 포함하면서 골세포가 코티칼본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분포하게 됩니다. 코티칼본 바깥쪽에는 골막, 페리오스티움이 있고, 여기에 미세혈관과 골모세포가 풍부해서 골의 성장과 리모델링의 역할을 하게 되며, 특히 골절이 발생했을 경우에 골유압에 필요한 골모세포를 공급하여 골유압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하지만 골막이 골절편 사이에 끼게 되면 오히려 골유압을 방해할 수도 있게 됩니다. 골내막은 코티칼본의 안쪽 면으로 골막과 비슷한 구조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근위 대퇴골에서 발생하게 되는 골절의 사진입니다. 제일 좌측부터 진단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대퇴경부골절, femoral neck fracture. 두 번째는 전자간골절, intertrochanteric fracture. 세 번째는 전자하부골절, subtrochanteric fracture입니다. femoral neck fracture가 발생하는 부위는 코티칼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캔슬러스 본도 어느 정도 있는 부위인데, 특이하게도 인트라아티큘러 프랙처이면서 페리오스톰 중에 골모세포가 위치하는 캠비움 레이어가 없는 특징이 있는 부위입니다. 게다가 헤드로 가는 라테랄 에피피지아 라테리가 코티칼본에 바짝 붙어서 올라가므로 골절이 발생했을 때 이미 혈관 손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부위가 되겠습니다. 페리오스톰에 캠비움 레이어가 없어서 골유압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혈관 손상으로 인해서 무혈성 괴사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골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자간 골절은 코티칼본보다는 캔슬러스 본이 조금 더 많은 부위로 골유압에 필요한 골모세포가 풍부하긴 하지만 하중을 지탱해줄 코티칼본이 적기 때문에 역학적으로 충분하나 지지를 할 수 있는 고정, 역학적으로도 충분하고 지지를 할 수 있는 고정을 해야만
골절 부위의 유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자하부 골절은 혈관이 다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역학적 지지를 할 수 있는 코티칼 부는 많지만 골 유압에 필요한 골모세포가 분포하는 캔슬러스 부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따라서 골절의 유압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술 시 특히 블러드 서플라이를 특히 보존해야 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불유압이나 기계 파손 등 기계적인 합병증이 다른 부위보다 흔하게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비슷한 대퇴골 근위부 골절이라 하더라도 그 회복적 위치에 따라 특징도 다르고 치료 원칙도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우리 몸의 모든 뼈에 대해서 다 언급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예를 든 것입니다. 다음은 관절 주위의 해부학입니다. 관절은 뼈와 뼈가 연결되는 부분을 의미하며 뼈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관절을 조직학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면 헐막관절, 섬유관절, 연골관절, 골관절로 나눌 수 있는데 움직이는 가동관절은 거의 헐막관절, 시노비얼 조인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도 움직이지 않는 부위는 별탈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대개 움직이는 부분이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손이 많이 가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근골격계 질환이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질환이 과동관절인 활목관절에 발생하게 되고 활목관절에 발생하는 질환이 큰 후유증이나 불편함을 만들게 돼서 병원을 찾아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활막관절, 시노비얼 조인트는 관절 연골로 덮여있는 양쪽 골과 그 사이에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랑, 조인트 캡슐 이렇게 생성된 공간을 활액이 채우고 있는 관절이 되겠습니다. 활막관절은 관절의 움직임에 맞도록 특수하게 분화되어 있어 마찰이 거의 없이 움직일 수 있으며 사지 대부분의 관절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마찰이 어느 정도 적으냐 보면 얼음과 얼음 사이의 마찰 계수가 한 0.003 정도 되는데 관절의 마찰 계수는 한 0.001에서 0.002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활액막, 시노비움은 관절낭의 내막을 이루는 세포층으로서 활액을 형성하며 관절의 윤활 기능과 관절 연골의 영양소 공급, 면역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절 연골에서 시작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관절 연골이 마모되어 방사능 검사에서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이 관찰되면서 골국 오스테오파이트가 나타나고 연골 하골의 경화, 즉 서브콘드랄 스클레로시스가 관찰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활액막에서 시작되는 대표적인 질병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염증성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활액막의 염증으로 인해 연골이 파괴되어 방사선 검사에서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이 관찰되고 또 굴곡 오스테오파이트도 나타나지만 서브콘드럴 스클레로시스가 아니라 활액막 염증으로 인해 관절 주변의 골이 약해지는 페리아티큘라 오스테오페니아가 특징적으로 관찰되게 되겠습니다. 자, 하나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방사선 소견이고 하나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소견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과 오스테오파이트가 관찰되고 있는데 좌측은 연골하골의 라디오 오페이크 즉 스클레로틱한 리전이 더 보이고 우측은 본 마진이 불명확한 페리아티큘라 오스테오페니아 소견이 관찰되게 되겠습니다. 좌측이 퇴행성 관절염이고 오른쪽은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좌측과 우측의 병태 생리가 다르고 이로 인해서 보이는 소견도 다르게 되겠습니다. 치료도 퇴행성 관절염은 하중을 줄여주고 진통소염제 및 근력 운동을 먼저 시도하는 데 비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질병의 활성도, 즉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주된 초기 치료가 되겠습니다. 견관절은 어깨는 우리 몸에서 단일 관절로 가장 운동 범위가 큰 관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모양에서도 알 수 있듯이 휴메루스와 맞닿아 있는 글레노이드 크기가 아주 작아서 안정성은 가장 떨어지는 그 병리적인 탈구가 흔히 발생하는 관절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빠질 수도 있고 뒤로 빠질 수도 있고 재발해서 자꾸 빠지기가 쉬운 그런 재발성 탈구가 흔한 관절이 되겠습니다. 또 해부학적으로 아크로미온이 위쪽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서 후메로스 움직이는 회전근개 로테이트 커프가 사이에 끼이는 임핀지먼트가 병변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고관절도 견관절처럼 볼앤 소켓 조인트로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어깨와 달리 운동성보다는 하중 부하 또는 하중 전달이 중요한 관절로서 퇴행성 관절염이나 혈액순환 장애에 취약한 해부학적인 이유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같은 질환이 발생하게 되고, 심하게 되면 오른쪽처럼 인공관절을 시행하게 되는 그런 관절이 되겠습니다. 엘보 조인트는 굴곡 및 신전이 주된 기능을 하는 얼로 휴메럴 조인트와 전완부의 회전 운동을 주로 하게 되는 프록시멀 라디올라 조인트 및 라디오 휴메럴 조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엘보 조인트는 손을 필요한 위치로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큰 운동성이 필요함과 동시에 손을 통해 전달되는 부하나 강한 근력을 발휘할 때 가해지는 힘을 견딜 수 있는 안정성 또한 요구됩니다. 아직 애뉴라 리가멘트가 튼튼해지기 전인 소아에서 팔을 잡아당기거나 하여 소위 풀드 엘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림에서처럼 넘어지면서 발구스 인터널 로테이션 힘이 가해지면서 포스테로 라테랄 인스테빌리티가 생기거나, 야구 선수처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피칭 동작으로 메디알 콜라테랄 리가멘트에 스트레스가 축적돼서 파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경우에 해당 안정성을 담당하는 리가멘트들을 재건해주는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슬관전의 경우도 운동성과 안정성이 둘 다 필요한 관절로 대퇴골에서 경골로 하중을 전달하면서 충격을 완충하는 그런 반월상 연골판이 있고, 좌우 안정성을 위한 메디얼 콜라테럴 리가멘트와 라테랄 콜라테럴 리가멘트가 있고, 전후 안정성을 위한 ACL과 PCL이 있습니다. MCL과 LCL은 익스트라 아티큘라리 위치에서 대개 보존적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또는 리페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ACL 경우에는 인트라아티큘라 그리고 익스트라 시노비얼 스트럭처로서 블러드 서플라이가 안 좋아서 대부분 리페어보다는 다른 부위의 텐던을 떼어다가 새로 만들어주는 리컨스트럭션을 하게 됩니다. 척추뼈는 장관골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으며 경추, 흉추, 요추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뼈와 달리 스파이널 커널로서 스파이널 코드가 지나가고, 페디클 위아래로서 위아래에 스파이널 루트가 나오고 있어서 신경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해부학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물의 이상이 생기거나 특히 퇴행성 변화로 골극이나 디스크 파열 등이 발생하게 되면 가깝게 있는 신경 구조물을 누르게 되어 통증이나 마비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느 부위에서 어떤 신경을 누르고 있는지 찾기 위해서 각각의 이름을 알고 서로 의사소통이 정확히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부위가 되겠습니다. 척추 관절 중에서 파셋은 인접 부위의 상하 아티큘라 프로세스가 만나 이루는 시노비얼 조인트로서 그 관절면의 방향에 따라서 척추 운동의 방향과 정도가 결정되게 됩니다. 또한 레벨이라고 부르는데, 어느 레벨에서 어떤 신경이 눌렸는지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더마톰이라고 하는 신경집의 분절을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지관절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표적인 것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고령의 환자에서 관절 연골의 이로전, 골그 오스테오파이트의 형성, 서브콘드랄 본의 스클레로시스 소견을 보이고, 후기 병력적인 변화로서는 관절 연골의 손상과 시노비얼 인플라메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절의 동통과 스웰링, 그리고 스티프니스의 증상을 보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주로 하지에 이제 발생하고 비가역적인 상태가 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손상은 상지, 하지 모두 발생할 수 있고, 어떤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따라 또 어떠한 구조물이 손상되는지가 결정이 되겠고, 급성 손상인지 만성 손상인지에 따라서 치료가 또 달라질 수 있고, 또 해부학적인 위치와 특성에 따라서 복원술을 할지 재건술을 할지, 또 오픈 열어서 할지 관절경으로 수술을 할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밖에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골다공증성 골절 또는 취약골절이라고 하는 작은 에너지로 발생하는 골절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으로 골다공증성 골절이라고 하면 고관절, 척추, 손목, 긍이 상완골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골반의 치골골절이나 천골골절, 갈비뼈, 원위 대퇴골, 원위 상완골, 발목 골절 등이 노인에서 적은 에너지 손상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서 이들 환자에서
적절한 골절 치료와 함께 골다공증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근육의 해부학입니다. 모든 근육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에는 대표적인 근육이 로테이터 커프라고 하는 회전 근기가 있는데 서브스캐퓰라리스, 수프라스피나투스, 인프라스피나투스, 테레스 마이너가 있고 부착 부위가 근위 상완골을 움직여야 하는 부위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핀지먼트가 발생하기 쉬운 부위이다 보니까 대부분 퇴행성 변화로 나이가 발생하면서 파열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인트라아티큘라 익스트라 시노비얼 구조인 바이셉스의 경우 그 오리진의 일부가 숄더 레이브럼의 수피리어 포션에 부착하면서 힘을 주며 레이브rum을 당기게 되고 찢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슬랩 리전이라고 부르고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바이셉스 롱헤드가 파열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뽀빠이 사인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엘보에는 테니스 엘보라고 불리는 라테랄 에피콘딜라이티스와 골퍼스 엘보라고 불리는 메디얼 에피콘다일라이티스가 있습니다. 메디얼 에피콘다일에는 손목이나 손가락의 굴곡근이 오리진을 하고 라테랄 에피콘다일에는 손목이나 손가락의 신전근이 오리진하는 것을 이해하면 각각의 경우에 어떠한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운동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고관절 주변에서 중요한 근육 중에 외전근 어브덕터라고 있습니다. 글루티우스 메디우스와 미니무스, 그리고 텐서 파시아 라타까지 포함하게 되는데 이 외전근이 약할 경우 그림과 같이 트렌델렌버거 게이트, 트렌델렌버거 사인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근위 대퇴골 골절 중에 전자하부 골절의 경우 수술 시 혈액 공급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골절 부위를 열어서 정복하는 오픈 리덕션을 하면 안 되는데 그림과 같이 각 근육이 당기는 벡터로 인해서 정복이 아주 어렵습니다. 근위골편은 굴곡 외회전되고 원위골편은 내전 단축되는 방향으로 전이가 되는데 각 근육이 당기는 벡터를 이해하고 이와 반대 방향으로 조작을 해서 클로즈드 리덕션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족관절 주변의 아킬레스건은 가스트로네미스와 솔레우스 머슬의 건이 모여 이루어지며 칼큐니우스의 후 결절에 부착하게 됩니다. 인체에서 가장 강력한 건이지만 엑센트릭 컨트랙션으로 인해서 파열이 될 수가 있고 농구나 축구 달리기를 하다가 누가 뒤에서 이렇게 발로 찬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파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 파열이 될 경우에는 까치발이 불가능하고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인서션에서 근위로 3에서 6cm 지점에서 잘 파열되는데 이 부위가 가장 단면적이져서 부하도 크고 또 혈액순환이 취약한 그런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해부학 조식을 통해서 수술 시 어디가 주로 파열되는지 또 전체를 다 열어서 볼 필요 없이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혈관 해부학입니다. 상지의 혈관 공급인데 모든 분지를 뭐 다 언급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서 칼에 찔린 환자가 왔을 때 혈관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어느 혈관인지 말할 수 있어야지 이를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각 분지의 위치와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혈관이 직접 손상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의 연부 조직의 종창으로 인해서 혈관이 압박되면서 혈액순환에 지장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완부 포어암이나 하테 로레그에서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 골절 부위에서 출혈이 꽤 발생되는데 열린 공간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혈관을 싸고 있는 근육이 각각 컴파트먼트라고 해서 파시아로 둘러싸여 있는 구획을 이루고 있는데 이 내부 출혈로 인해서 구획 내 압력이 증가하면 혈관에 혈액순환에 장애가 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더 심해지고 이러한 과정이 비셔스 사이클을 돌게 되면 결국 근육과 신경이 이스케미아에 빠지게 되고 괴사가 돼서 기능을 상실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컴파트먼트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정형외과에서는 비교적 초응급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진단을 놓치게 되면 환자는 다리를 기능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예를 들어서 하태부의 구획이 총 4개로 이루어진 컴파트먼트 신드롬이 의심될 경우에 즉시 그 4개의 컴파트먼트의 파시아를 모두 절개해서 그 압력을 낮추어줘야 함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고관절 골절이 다 똑같지 않은 것은 앞서 설명 드렸던 것으로 어느 골절이든 혈액순환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골류업도 안 되고 또 무혈성 괴사의 위험이 증가되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페모럴 넥 프랙처 이외에도 탈로스의 넥 프랙처 시에 골류압 이외에도 골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 보시는 그림에 안티리어 티비얼 아테리, 포스terior 티비얼 아테리가 다칠 경우에도 그 위험이 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해부학입니다. 견관절이 빠지거나 휴메러스 샤프트 프랙처가 발생할 경우에 라디알 러브 펄지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라디알 러브의 기능을 알고 있어야지 이런 환자에서 라디알 러브가 손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피지컬 이그제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지요. 또한 신경이 주변 구조물에 의해서 눌리면서 신경행 증상이 나타난 것을 인트레먼트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신경 주변의 어떠한 구조물에 의해서 눌리는지 알아야지 각 해당 구조물을 릴리즈 풀어주면서 신경마비가 있는 것을 해결을 해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엘보 근처에서 얼라너브가 눌리는 경우를 캐피탈 터널 신드롬이라고 하고 수술 시에 눌리기 쉬운 각 부위를 모두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손목 부위에서는 메디안 너브가 눌리는 경우를 카팔 터널 신드롬이라고 하고 이 경우 트랜스버스 카팔 리가멘트를 릴리즈 해주면 되겠습니다. 더머톰뿐만이 아니라 근육의 운동을 통해서 레벨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오톰도 역시 모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척추에서 L4-5 디스크가 튀어나왔을 경우에 L4에 해당하는 신경 증상이 나올 수도 있고 L5에 해당하는 신경 증상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을 보여주는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센트럴 방향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L5 너브 루트가 눌리지만 측면에 파라테랄로 나올 경우에는 L4 너브 루트가 눌리게 되는 그런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임상 조명을 위한 근골격계 필수 해부학 지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해부학을 다 언급할 수는 없었지만 왜 임상적으로 중요한지를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